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합격 대기환경기사 필기 2019년도 대기오염 개론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회차의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굴뚝 유효 높이를 3배로 증가시키면 지상 최대 오염도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단, 스톤식에 의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지상 최대 오염도 그리고 스톤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 지표 농도에 대한 식을 정리를 해서 풀어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식으로서 CX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최대 지표 농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에는 EQ, 그 다음에 분모에는 HE의 제곱, 그 다음에 파이 2 곱하기 U, 그 다음에 우측에는 KY분의 KZ를 해줍니다. 자, 그럼 각각의 인자들이 무엇인지만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Q 부분은 일반적으로 유량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무엇이냐면 오염물질의 배출량으로서 무게 나누기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량은 부피 나누기 시간으로 표현하지만 이때의 Q는 무게 나누기 시간으로 표현한다는 걸 체크해 줘야 되고, 자, 이때 H는 유효 굴뚝 높이로서 길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는 그대로 대입,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자연상수에 대한 것이고 이때 U 부분은 풍속입니다. 유속은 무엇이냐면 길이 나누기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부분은 확산계수로서 수평, 수직에 대한 확산계수를 나타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유효 굴뚝 높이만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다른 인자들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인자는 없다고 생각하고 식을 한번 수정해서 나타내면 CX는 H2의 제곱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비례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유효 굴뚝 높이가 3배로 증가되었다는 것은 3을 대입해보면 9분의 1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최대 지상 오염 농도는 처음에 9분의 1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인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 어떤 인자들이 쭉 나와 있고 홀랜드의 연기 상승 높이 결정식이 나와 있으며 이때 유효 연돌 높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유효 연돌 높이는 기존에 있는 굴뚝의 연기 상승 높이를 더해준 것으로서 이 홀랜드식은 주어지는 식입니다. 따라서 이제 한번 몇 개 바꾸기만 할게요. 자, TA 부분은 지금 TS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인자들은 어떻게 대입되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홀랜드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의 상승 높이 델타 H는 이때 U는 풍속입니다. 따라서 이 5m/s를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VS는 연돌에서의 배출 속도를 뜻하기 때문에 15를 대입, 그 다음에 D는 내경이기 때문에 2를 대입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1.5, 그 다음에 더하기 2.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곱하기 P를 대입하는데 이때 P는 대기압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대기압은 무엇이 주어졌냐면 1기압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이때 1기압은 무엇이냐면 1atm을 뜻하며 이것을 대입할 때는 1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미리바의 단위로 바꿔서 대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게 되면, 자, 이걸 보게 되면 1atm은 몇 미리바라고 볼 수 있냐면 1013.2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대입을 할 때는 1을 대입하는 것이 아닌 1013.2를 대입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TA 부분이 아니라 TS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대입할 때는 도씨를 대입하는 것이 아닌 켈빈 온도로 대입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밑으로 옮겨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밑에 있는 TS는 무엇이냐면 굴뚝 배출가스의 온도이기 때문에 273에서 굴뚝 온도인 127도를 더해줍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TS를 다시 한번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273 플러스 127, 그 다음 빼기 TA 부분은 대기의 온도입니다. 대기의 온도는 273 플러스 27도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27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를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연기 상승 높이를 구해보게 되면
17.1461m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유효 연돌 높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유효 연돌 높이인 H2는 기존의 굴뚝 높이인 45m의 연기 상승 높이를 더한 17.1461을 하게 돼서 62.15m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보기인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홀랜드식은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인자를 대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때의 대기압은 ATM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바를 이용해서 대입한다라는 걸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인 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상에서부터 600m까지의 평균 기온 감률은 0.88도씨/100m이다. 100m 고도에서의 기온이 20도씨라면 30m에서의 기온은 무엇인가? 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해설 부분을 참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기 때문이죠. 자, 대류권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고도가 상승할수록 기온이 감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100m가 올라갈 때마다 0.88도씨가 감소하게 되죠. 따라서 100m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300m에서의 기온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m 고도에서의 기온이 기준인 20도씨에서 빼기를 해주는데 200m만큼 상승, 즉 300 빼기 100을 통해서 200m만큼 상승을 하였구나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평균 기온 감률을 곱해서 빼주게 되면 18.24도씨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문제는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거나 정도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바람을 일으키는 힘 중 전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자, 이 전향력, 바람에 관련된 힘 중에 하나죠. 기압 경도력 등이 있는데 그 바람에 대한 힘에 대한 특성들은 모두 암기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마찬가지로 1번 보기 먼저 보도록 하면 전향력은 운동 방향은 변화시키지 않지만 속도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향력이라는 것은 바람의 방향만 변화시키면서 풍속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향력은 운동 방향은 변화시키지만 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2번, 3번, 4번에 대한 특성도 눈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이렇게 암기하면 되는구나 정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성면의 구성 성분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성면 하면 나오는 게 구성 성분과 한 가지 더 무엇이 나오냐면 성면 패증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따라서 성면이 나올 경우에는 성면 패증과 구성 성분을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는 건데, 성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성면의 구성 성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면은 Si, 그 다음에 Fe, 그 다음에 Na, Mg, 그 다음에 Ca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은 암기법을 만들어서 암기를 하셔도 좋지만 그냥 눈으로 많이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눈에 많이 익혀두면 문제를 보았을 때 쉽게 골라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설명이네요. 자, 기억은 온실기체들의 구조상 또는 열 축적 능력에 따라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잠재력을 지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이 온실기체들은 메탄, 아산화질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육불화황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억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물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잠재력 지수를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GWP입니다. GWP. 자, 지구 온난화 하면 GWP를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메커니즘도 한번 암기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GWP에 관련된 물질들은 총 6가지가 있는데 SF6, 그 다음에 PFCS, 그 다음에 HFCS, 그 다음에 N2O, 그 다음에 CH4, 그 다음에 CO2가 있습니다. 자, 이것의 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크기 순서를 반드시 암기해야 되며 크기의 지표인 이산화탄소는 1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19년 2회차 기출문제입니다. 5번 문제네요.
대기오염 농도를 추정하기 위한 상자 모델에서 사용하는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상자 모델 하면 대표적으로 0차원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해서 설명했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는 0차이지만 오염물질의 분해가 있는 경우에는 0차가 아닌 1차 반응에 속한다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며, 기타 상자 모델의 가정 조건도 한번 눈으로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 파악을 하신 다음에 오염물질의 분해가 있을 경우에는 1차 반응이다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입니다. 해륙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네요. 자, 이런 해륙풍, 상곡풍 등은 바람이 시작되는 곳에서 이름이 붙는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은 서풍, 그래서 동쪽에서 서로 부면 동풍이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해륙풍은 바다에서 시작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해풍, 그 다음에 육풍은 육지에서 시작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육풍입니다. 자, 그럼 이거 메커니즘은 한번 개념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육지와 바다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가 뜬 낮을 기준으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해가 떠 있는 경우 일단 물과 육지는 가열이 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물과 모래 중에서는 비열이 물이 더 크기 때문에 천천히 가열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낮은 경우에는 육지가 더 빠르게 가열돼서 육지에 있는 공기들이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육지의 밑에 있는 부분에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공기를 메우기 위해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낮, 해가 뜬 낮에는 해풍이 불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육지의 부분에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태양이 졌을 때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지우고 이제 태양이 지고 달이 떴습니다. 자, 달이 떴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바다의 비열이 더 크기 때문에 물이 더 천천히 식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육지에 비해 바다의 기온이 더 올라가게 되죠. 따라서 바다의 부분이 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가 올라가게 되면 육지에 있는 부분에서 공기를 메워줘야 됩니다. 따라서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육풍이 불게 되죠. 따라서 밤에는 육풍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베이스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육지와 바다는 서로 다른 열적 성질 때문에, 이것이 비열이죠. 열적 성질. 주간에는 육지로부터, 야간에는 바다로부터 바람이 분다고 했는데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간에는 바다로부터, 야간에는 육지로부터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열섬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것은 지금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더스트돔 이펙트라고 하며 직경 10km 이상의 도시에서 잘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는 보기. 자, 2번. 도시 지역 표면의 열적 성질의 차이 및 지표면에서의 증발자멸의 차이 등으로 발생된다. 그냥 이거 완벽하게 외우지 않았어도 뭐 이런 거 같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애매하면. 그 다음 3번. 태양의 복사열에 의해 도시에 축적된 열이 주변 지역에 비해 크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 자, 이것은 확실히 알 수 있고 4번을 보도록 할게요.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기후현상으로 주변보다 비가 적게 오며, 자, 이 부분이 틀린 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기후현상으로서 주변 지역보다 비가 많이 오는 게 열섬 현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자, 열섬 현상은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지구온난화와 함께 가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주변 지역에 비해 복사열이 크다 정도는 암기를 해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다음은 어떤 연기 형태에 해당하는 설명인가? 자, 연기의 형태는 건조 단열 감율과 환경 감율을 이용해서 보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건조 단열 감율은 이 주황색 계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건조 단열 감율입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대기가 매우 안정한 상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대기가 매우 안정한 상태라는 거는 건조 단열 감율과 크로스로 통과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환경 감율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대기가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혼합이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굴뚝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보도록 할게요. 자,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기가 매우 안정한 경우에는 그대로 바뀌지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일자로 흐르는 성질이 있죠. 자, 근데 이것은 옆에서 보았을 때고 위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부채꼴 모양을 띠게 됩니다. 이 연기는 부채꼴 모양이 띠게 되죠. 그래서 부채꼴을 뜻하는 패닝 현상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을 보게 되면 이런 상태에서는 연기의 수직 방향 분산은 최소가 되고 풍향의 수직되는 수평 방향의 분산은 아주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로 쭉 펼쳐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은 엔진 가동 형태에 따라, 자, 가솔린 연료 그 다음에 엔진 가동 형태가 나왔다 하면 바로 엔진의 가동 형태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표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그때 가솔린 연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낙스, 그 다음에 탄화수소,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이 셋보다는 많이 발생되지만 이 세 가지에 비하면 오염 형태가 적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오염물질이 아닌 상태에서 가장 많이 발생된다 할 경우에는 이 이산화탄소를 답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면 질소산화물은 언제 많이 발생이 되냐면 가속을 할 경우 가장 많이 발생이 되며 탄화수소는 감속을 할 경우 가장 많이 발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산화탄소는 공전을 할 경우 가장 많이 발생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탄화수소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엔진 가동 형태는 감속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9년 3회차 기출문제입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황산화물의 각종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자, 1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공기가 SO2를 함유하면 부식성이 강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황산화물은 나중에 황산으로 변하기 때문에 산성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2번, SO2는 대기 중에 분진과 반응하여 황산염이 형성됨으로써 대부분의 금속을 부속시킨다. 황산화물은 대기 중 또는 금속의 표면에서 황산으로 변함으로써 부식성을 더욱 강하게 하는 특성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것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 3번, 대기에 형성되는 아황산 및 황산은 석회, 대리석, 각종 시멘트 등 건축 재료를 약화시킨다. 자, 이것은 산성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성비.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황산화물은 대기 중 또는 금속의 표면에서 황산으로 변함으로써 부식성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하게 하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번호 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다음 돕슨 유니트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1돕슨에 대한 단위는 오존층에 대한 두께를 환산하는 단위인데 이것을 환산했을 경우에는 0.01mm와 같으며 지금 2번과 3번 보기는 이 소수점이 생략된 것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돕슨은 0.01mm다 라는 건 체크를 하고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산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란은 레일라이 산란과 미산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레일라이 산란은 입자의 크기가 빛의 파장과 비슷하거나 큰 경우에 발생하는 산란이고, 레일라이 산란은 입자의 크기가 입사되는 빛의 파장에 비해 매우 작아 발생하는 산란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산란을 비교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2018년도, 2019년도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복되는 문제는 뺐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도 제거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해당 회차에서 풀지 않았다 해도 2020년도에서 한번 다룰 수가 있고, 만약에 그때도 자기가 원하는 문제가 없다면 오픈 채팅방이나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해당 영상에 이 회차에 맞는 문제를 올려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